조선은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었지만 경기도 고양의 한 길가에서는 그 노래를 멈추게 할 비릿한 사건이 터집니다. 1432년 4월 지방의 하급 관리였던 표은평이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매질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허망할 정도로 사소했습니다. 당시 영의정 황희의 사위였던 서달이 부모를 뵈러 가던 길 앞을 가로막은 표은평과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어디 감히 귀한 분의 앞길을 막느냐. 서달 일행의 호통에 표은평은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로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닌 무자비한 집단 구타였습니다. 표은평은 결국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며칠 뒤 숨을 거둡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범인 서달의 배후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영의정 황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인자한 정승의 모습 뒤에 가려진 비정한 아버지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전말은 야사가 아닌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7월 26일에 기록돼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황희는 사위의 범행을 전해 듣고 좌의정 맹사성과 공모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기록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군의 시대에 벌어진 사법농단의 서막이었습니다. 황희는 당시 형조판서와 대관들에게 은밀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무거웠습니다. 내 사위의 일이나 사고사로 처리해달라. 법의 수호자여야 할 영의정이 직접 법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의 압력 앞에 고향 현감과 현장의 수사관들은 벌벌 떨며 일제히 입을 맞췄습니다. 살인은 그렇게 불행한 사고로 둔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냉정을 되찾고 당시의 시대상을 봐야 합니다. 고려의 무력 정치가 끝나고 이제 막 법과 정치가 지배하는 조선의 기틀을 잡던 시기, 황희는 바로 그 법의 기틀을 설계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파괴해야 했던 이 모순된 상황. 기록은 그가 저지른 명백한 오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조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황희는 단순히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가두고 입을 막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희의 지시를 받은 관리들은 숨진 표은평의 아내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으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돈으로 회유하고 동시에 영의정을 거역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며 서슬퍼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희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이자 좌의정이었던 맹사성의 역할도 컸습니다. 맹사성은 사건이 발생한 고향 지역의 수령에게 직접 압력을 넣어 수사 보고서를 고치게 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1인자와 2인자가 손을 잡고 지방의 작은 살인사건 하나를 덮기 위해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생국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표은평의 동료 아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사원부에 알린 것입니다. 우리 동료가 억울하게 맞아 죽었는데 왜 가해자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느냐는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결국 세종의 귀에 이 사건의 실체가 보고되었고 성군은 즉시 대대적인 재조사를 명령합니다. 재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온통 거짓이었고 황희와 맹사성이 오고 간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경노했습니다. 나라의 정승이라는 자들이 어찌 법을 우습게 알고 백성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가. 세종은 즉시 황희와 맹사성을 파직하고 감옥에 가두라 명합니다. 조선 건국 이래 영의정과 좌의정이 동시에 살인, 은폐 혐의로 하옥된 전무후무한 사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황희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문중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던 구시대의 가치관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오만함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황희라는 위대한 정승의 이름 위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주홍글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황희의 가장 어두운 바닥을 보았습니다. 살인을 덮으려 했던 비정한 권력자.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추락은 훗날 우리가 아는 명재상 황희가 탄생하는 고통스러운 산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세종은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정승을 왜 다시 불러냈을까요? 살인은폐라는 희대의 스캔들로 감옥에 갇힌 황희. 조선의 1인자에서 일순간의 죄인으로 추락한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몰락뿐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다름 아닌 그를 감옥에 가둔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도대로라면 황희를 처단해야 마땅했으나 당시 조선은 국가의 기틀을 잡을 천재적인 행정가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종은 역사에 남을 비정한 결단을 내립니다. 황희의 도덕적 결함을 지워주는 대신 그의 남은 생을 국가의 저당 잡기로 한 것입니다. 파직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황희는 다시 영의정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관들은 법도를 어긴 자를 어찌 다시 재상으로 삼느냐며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황희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황희가 가진 죄책감과 약점을 통치 도구로 삼았습니다. 황희는 이제 왕의 눈치를 보며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국가 공인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조선의 모든 난제들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황희를 괴롭힌 또 다른 기록이 실록에 등장합니다. 바로 금투약 사건입니다. 박용이라는 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관들은 황희를 향해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가문이 단속에 약하며 탐욕스럽다는 유례없는 혹평을 남겼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수록 황희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점을 씻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70세를 넘긴 고령임에도 그는 농사법을 정리하고 국방의 기틀을 잡는 현장을 직접 누비며 자신의 생명력을 갈아 넣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유능함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황희가 늙고 병들어 은퇴를 청할 때마다 세종은 정승은 살아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냐라며 그의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희는 허리가 굽어 가마조차 타기 힘든 상황에서도 왕의 부름에 궁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재상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지고 오직 책임감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황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검소한 삶을 선택합니다. 화려한 저택 대신 비가 새는 오두막에서 기거하며 관복은 해질 때까지 기워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렴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스스로의 형벌이었습니다. 조정 내에서 황희의 위치는 묘했습니다. 젊은 관리들은 그를 비리 정승이라 비웃었지만 동시에 그가 내놓는 정교한 정책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희는 비난 속에서도 조선의 조세 제도와 법전을 하나하나 정비하며 문명국의 기틀을 닦아 나갔습니다. 세종과 황희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기묘한 공생이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더러운 손을 빌려 복잡한 정무를 해결했고 황희는 세종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업적으로 복권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황희의 고통은 깊어갔습니다. 가문의 안위를 위해 시작된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평생 정무에 묶어버린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정승의 화려한 관복이 자신을 옥죄는 죄수복과 다름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시스템은 황희라는 엔진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영토는 넓어졌고 백성의 굶주림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파산이 국가의 번영으로 치환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황희라는 인물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사관들은 끊임없이 그의 뇌물 수수와 사생활을 기록하며 후세에 경고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아까우나 그의 행실은 본받을 것이 못된다. 이 차가운 평가는 황희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황희는 이제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조선 초기라는 거대한 혼란기를 온몸으로 받아낸 정치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포기한 대가로 조선의 안정을 샀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정치가 아닌 처절한 속죄의 과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군은 왜 결함 있는 인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결함 있는 인간은 왜 비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못했는가?
조선의 지도를 보면 북쪽 끝으로 길게 뻗은 영토가 보입니다. 세종과 황희가 완성한 사군 육진. 오늘날 우리는 이를 민족의 쾌거라 부르지만 15세기 조선 백성들에게 이곳은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은 여진족의 잦은 침입으로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던 불모지였습니다. 세종은 이곳을 영토로 확정짓길 원했고 그 실무 설계자로 영의정 황희를 지목했습니다. 황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잔혹한 인구 이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른바 삼인정책. 남방의 따뜻한 땅에서 대를 이어 살던 백성들을 강제로 북쪽 끝 척박한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백성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이 비정한 전략은 황희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주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고을마다 가득했습니다. 정든 집과 문전 옥답을 버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북방의 칼바람 속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 그들에게 국경 확장이란 국가의 영광이 아니라 삶의 파멸이었습니다. 이송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수천 리 길을 걸어 북으로 향하던 노약자와 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황희가 이끄는 조정은 냉정했습니다. 나고자는 버려졌고 도망치는 자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해 백성이라는 부품은 소모품처럼 다뤄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북방의 요새들. 하지만 그곳에는 집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토구를 만들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황희는 한양의 따뜻한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며 국경에 성벽이 세워지는 속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여진족의 기습은 일상이었습니다. 밭을 갈던 농민이 화살에 맞아 죽고 밤마다 마을은 불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조정에 제발 살려달라, 고향으로 보내달라며 피 맺힌 상소를 올렸으나 황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국경을 비우는 자는 반역으로 다스리겠다. 이 잔혹한 강제 이주 정책에 대해 조정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어찌 왕의 도리인가라는 선비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황희는 세종의 뜻을 받들어 모든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비정한 국가주의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황희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보급로와 성곽 배치, 병력 운용을 직접 관리하며 사군 육진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의 행정적 천재성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가장 효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발휘되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 황희가 북방 정책에 쏟은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원망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죄를 덮으려던 그 유약했던 아버지는 국가 대업 앞에서는 누구보다 잔인한 행정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수만 명의 희생 위에 조선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도는 넓어졌지만 그 땅은 이주민들의 무덤으로 뒤덮였습니다. 황희가 설계한 이 국경선은 500년 뒤 대한민국 영토의 모태가 되지만 그 모태를 만든 것은 백성들의 살점과 뼈였다는 사실을 역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정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황희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세종은 그의 추진력을 극찬했고 정적들은 그의 잔혹함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희는 이제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왕의 의중을 현실로 만드는 무서운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황희의 양면성을 다시 봅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 살인을 은폐했던 자가 국가의 명예를 위해 수만 명을 죽음의 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에게 백성이란 지켜야 할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관리해야 할 자원이었을까요? 사군 육진 개척의 현장을 답사하던 한 사관은 황량한 국경지대에서 굶어 죽은 이들의 시신을 보며 개탄했습니다. 나라를 넓혔다 하나 백성을 잃었으니 이것을 과연 성공이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황희가 죽을 때까지 대답하지 못한 묵직한 화두였습니다. 조선의 지도를 보면 북쪽 끝으로 길게 뻗은 영토가 보입니다. 세종과 황희가 완성한 사군 육진. 오늘날 우리는 이를 민족의 쾌거라 부르지만 15세기 조선 백성들에게 이곳은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은
여진족의 잦은 침입으로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던 불모지였습니다. 사군 육진의 피바람이 잦아들 무렵 조선 조정에는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세제도는 관리들의 주관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했습니다. 관리의 기분에 따라 백성의 1년 농사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현실. 세종과 황희는 이 뿌리 깊은 부조리를 도려내기로 결심합니다. 황희가 꺼내든 카드는 공법이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와 풍융에 따라 세금을 고정하는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기득권층이었던 대지주 관리들에게 세금의 고정은 곧 자신들이 부를 축적할 재량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연일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조정의 법도를 어찌 함부로 고치려 하십니까? 관리들의 거센 반발에 세종은 주춤했습니다. 이때 황희는 조선 역사상, 아니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관리들이 반대한다면 땅을 일구는 진짜 주인인 백성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다. 1430년 조선 전역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함길도에서 제주도까지 관리가 아닌 백성 17만 명에게 직접 법안의 찬반을 묻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황희는 이 거대한 여론의 파도를 이용해 기득권을 압박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포석을 깔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 9만 8천 명, 반대 7만 4천 명. 수치상으로는 찬성이 앞섰지만 황희는 곧바로 법안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많은 지역의 이유를 분석하고 기득권의 반발을 잠재울 완충지대를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희의 양면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는 백성의 편에 서서 법을 고치려 했지만 동시에 자신과 같은 고위 관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되 관료를 등지지 않는다. 이것이 황희가 가진 현실 정치의 비정한 문법이었습니다. 조사 기간만 무려 14년. 황희는 이 지루한 싸움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고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는 정교한 행정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던 그 집요함이 이제 백성들의 밥상을 규정하는 법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의 이면에는 황희의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세금이 고정된다는 것은 국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최저치 수익이 확보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황희에게 백성은 긍휼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국가라는 거대 기계를 돌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납세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기득권층은 황희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는 소리가 조정에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17만 명의 여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곧 자신의 오점을 씻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1444년 조선 최고의 조세법인 공법이 확정됩니다. 이 법은 이후 수백 년간 조선의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한 인간의 집요함과 17만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 뒤에서 황희는 여전히 뇌물 의혹과 사생활 논란으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의 황희를 묘사하며 정무에는 귀신 같으나 행실은 탐욕스럽다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운 재상이 정작 자신의 가문을 다스리는 데는 끝내 엄격하지 못했다는 역설. 황희의 삶은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는 무대였습니다. 공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관리의 횡포에서 벗어나 정해진 만큼만 내면 되는 세상. 백성들은 황희를 향해 어진 정승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그 칭송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 다시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황희가 보여준 데이터 정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17만 명의 응답과 수만 장의 토지 대장,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을 무기로 기득권을 굴복시켰습니다. 그것은 도덕성이 아닌 철저한 유능함으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황희의 책상 위에는 항상 전국의 풍흉을 기록한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80세의 노정승은 돋보기를 들고 깨알 같은 숫자들을 확인하며 조선의 밥상을 설계했습니다. 사위의 죄를 덮으려던 그 손으로 조선 백성들의 가장 공정한 세금 계산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빚에는 초가집, 해진 관복을 기워 입는 노정승.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황희의 이미지는 청백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한 꺼풀만 벗겨보면 우리가 알던 성인 황희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한 정치가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당대 사관들은 황희를 향해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재물을 탐했다는 기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록에는 황희가 영의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곳곳에 포착됩니다.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기록은 노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황희의 처가 쪽 재산이었던 노비들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황희가 권력을 휘둘러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 또한 황희는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사헌부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1인지상 만인지상의 재상이 어찌하여 시장 잡배나 할 법한 일을 저지르는가. 대간들의 상소는 황희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세는 집 이야기도 다시 봐야 합니다. 사실 황희는 도성 내외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그가 검소한 생활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포즈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시기 황희를 호칭하는 가장 뼈아픈 표현은 금황희였습니다. 뇌물을 좋아한다는 냉소적인 별명이었습니다. 특히 박용이라는 인물에게 금을 받고 그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기록은 황희라는 거인이 가진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세종대왕의 반응입니다. 세종은 황희의 이러한 비리 보고를 받을 때마다 매번 침묵하거나 사건을 덮었습니다. 세종은 황희가 깨끗한 사람이라서 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일을 처리할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탐욕을 눈감아준 것입니다. 황희는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난이 거세질수록 그는 더욱 검소한 척했고 더욱 성실하게 정무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청백리 이미지는 어쩌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탄핵의 화살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방패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중의 번영을 위한 그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관직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위의 살인을 덮으려 했던 사건처럼 황희에게 가문은 국가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실록은 황희를 머리는 좋으나 마음은 음험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손바닥 보듯 파악했고 누구에게 뇌물을 주고 누구의 뒤를 봐줘야 자신이 살아남을지를 정확히 계산했던 노련한 정객이었습니다. 이런 황희의 모습은 대중이 알고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5세기 조선의 권력자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합니다. 가난한 선비들과 술잔을 나누고 이웃집 아이들의 장난을 허허 웃으며 받아주는 일화들은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위인의 업적과 과오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라는 난제에 부딪힙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던 부패한 관료가 어떻게 조선의 기틀을 세운 성군 세종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까요? 황희의 서재에는 항상 두 종류의 장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는 국가의 세금을 계산하는 공법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가문의 재산을 늘리는 사적인 장부였습니다. 이 두 장부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황희라는 인물의 진짜 진면목이었습니다. 세종 31년 영의정 황희의 나이 87. 그는 이제 눈이 흐릿하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직서를 써 내려갑니다. 전하, 이제 이 늙은 신료를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세종의 대답은 이번에도 불가였습니다. 왕은 황희의 지혜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록은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려 할 때마다 세종이 이를 만류하며 그대의 몸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다라고 말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예우인 동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황희는 죽는 날까지 영의정의 관복을 벗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노역이라 비웃기도 했지만 황희에게 그것은 자신의 과를 씻기 위해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공의 무게였습니다. 황희는 결국 관직에 몸담은 지 수십 년 만에 죽음을 불과 몇 달 앞두고서야 정승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수많은 법전과 안정된 국경, 그리고 17만 백성의 목소리가 담긴 조세법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사관들의 풋끝은 차가웠습니다. 재주와 지혜는 뛰어났으나 행실에 오점이 많았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관은 공의 뒤편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황희의 장례식은 검소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화려한 재물보다 그가 만든 제도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비난했던 정적들조차 그가 만든 법도 위에서 조선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황희는 성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그는 가문을 위해 법을 어긴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갈아 넣은 헌신자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청백리라는 박제된 이미지로 가두려 했지만 실록의 기록은 그를 피와 살이 튀는 현실 정치인으로 되살려 놓습니다. 그의 공은 과를 통해 단련되었고 그의 관은 공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황희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 있는 인간들이 모여 그 결함을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90년 평생을 명예와 오욕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거인의 마지막 숨결은 아마도 안도였을 것입니다. 황희의 사후 조선은 그를 익성공이라 시호하며 그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백성들은 여전히 황희의 소문과 인자한 정승의 일화를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그의 추악한 은폐입니까? 아니면 숭고한 정진입니까? 황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재상은 법도를 남긴다. 황희가 남긴 법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사료의 행간을 읽어봅니다.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황희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늘 깨끗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세종이 성군으로서 빛나는 길을 걸을 때 황희는 그 길을 가로막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수호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태종의 피해 숙청 이후에도 여전히 왕권을 견제하려는 사대부들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세종은 이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노련한 황희를 앞세웠습니다. 황희는 왕의 속내를 누구보다 먼저 읽고 왕이 직접 나서기 껄끄러운 정치적 분쟁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황희의 정치적 기술은 유연함 속에 감춰진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는 정적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귀신 같았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거센 상소가 세종을 향할 때마다 황희는 그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쟁점을 만들어 시선을 돌리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했던 여러 정책에서 황희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세종이 추진하던 집현전 강화나 왕실 주도의 대규모 사업들에 반대하는 관료들을 향해 황희는 영의정의 권위로 짓눌렀습니다. 비판자들은 그를 향해 왕의 뜻만 쫓는 아첨꾼이라 비난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록은 황희가 정적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겉으로 웃으며 대하지만 속으로는 서슬퍼런 칼날을 갈고 있다. 황희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상대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 침묵의 숙청에 능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희는 자신의 오점인 서달 사건이나 뇌물 의혹을 역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나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며 논점을 흐리는 기술. 이는 훗날 정치가들이 배우는 고도의 프레임 전환술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황희를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이용했습니다. 왕이 예와 도를 논할 때 황희는 법과 수를 부렸습니다. 성군의 시대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상과 비정한 현실 정치의 정교한 이중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에게도 정적은 있었습니다. 특히 원칙주의자였던 일부 집현전 학자들은 황희의 타협적인 정치 방식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황희를 나라의 기강을 좀먹는 늙은 여우라 불렀습니다. 황희는 이들의 비판을 묵묵히 견디며 왕권이라는 성벽을 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실록은 황희가 주도한 여러 차례의 인사 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교묘하게 변방으로 보내거나 한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가 정승으로 있는 동안 조정에 큰 반란이나 정변이 없었던 것은 황희가 그 싹을 미리 잘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희는 권력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며 그 독점의 목적은 오직 군주이 아니어야 한다는 태종식의 정치 철학을 세종의 시대에 맞게 변형하여 실행했습니다. 이런 황희의 행보는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정 내에 진정한 친구는 없었고 오직 이해관계로 얽힌 동지들 뿐이었습니다. 황희는 밤마다 홀로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자신이 베어낸 정적들의 이름을 복기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방패가 되어 비난을 대신 받는 것이 과거 자신의 죄를 사면해준 왕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정치는 속죄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세종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자 더욱 황희에게 의지했습니다. 세자가 정무를 대리하게 될 때도 황희는 그 옆을 지키며 어린 권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적들에게는 거대한 벽이었고 세자에게는 든든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좋은 정치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만 무능한 자와 오점은 많으나 군주를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는 유능한 자. 조선은 황희를 통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세종 치세 중반, 조선에 유례없는 대기근이 닥칩니다. 들판은 타들어가고 백성들은 흙과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팔도를 덮었을 때 영의정 황희는 인자한 미소를 거두고 가장 차가운 행정가로 변신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라는 곡성이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정 관리들은 국고를 열어 무상으로 곡식을 풀자고 건의했지만 황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시해가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황희가 내놓은 정책은 진율의 등급화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없다면 살릴 수 있는 자부터 살린다는 비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노동 가능 여부에 따라 나누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하는 근로 구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록은 이 시기 황희의 냉혹함을 고발합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노약자들은 배급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식의 논리가 유교. 국가조선의 재상 입에서 나왔을 때 선비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묵인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시신이 쌓여갔습니다. 황희는 이 시신들을 치우는 일조차 노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시신을 치우는 자에게만 쭉 한 그릇을 더 주는 방식. 생존을 위해 죽음을 치워야 했던 백성들에게 황희는 성인이 아닌 저승사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희는 전국의 곡창지대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사재기를 하는 상인과 탐관 오리들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백성에게는 잔인했으나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더 잔인했던 그의 양면성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세종은 황희의 이런 비정한 처방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황희의 수치 계산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군의 자애로움은 재상의 냉혹함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실록은 황희가 대기근 속에서도 자신의 밥상을 평소보다 더 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비정한 법도를 강요하면서 자신 또한 그 고통의 일부를 짊어지는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내가 배부르면 백성의 굶주림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집에는 여전히 곡식이 쌓여 있는데 길가에는 굶어 죽은 아이들이 넘쳐난다. 황희의 악명은 기근의 시대에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재산이 진정 청렴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백성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황희는 이 위기 속에서 조선의 환곡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기근이 끝나면 반드시 국고로 환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빚이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기근이 3년째 이어졌을 때 황희는 직접 지방을 순시하며 구휼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장부의 숫자 하나가 틀려도 관리에 파직을 명했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입으로 들어갈 곡식을 도둑맞는 것은 살인과 같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조선은 대기근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국가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황희의 비정한 생존 전략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난파 직전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명예보다는 실리를 택한 정치가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감상적인 동정심으로 국고를 탕진하는 지도자가 좋은가? 아니면 비난을 받으면서도 냉철하게 자원을 배분해 시스템을 살리는 지도자가 좋은가? 황희는 후자의 길을 걸었고 그 대가로 평생 잔인한 재상이라는 낙인을 얻었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을 때 황희는 가장 먼저 세금을 다시 거두어 들였습니다. 백성들이 숨을 돌리기도 전에 국가의 곳간부터 채우는 모습? 그는 끝까지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국가의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황희는 늘 낡은 관복을 입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정승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15세기 조선의 실질적 권력자였던 그가 정말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기록은 우리가 믿어온 청백리 신화에 아주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대 사관들은 황희를 향해 황희라는 멸칭을 붙였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재물에 집착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황희는 정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국의 좋은 땅과 노비들을 자신의 가문 아래로 끌어모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희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비였습니다. 당시 노비는 가장 강력한 노동력이자 재산이었습니다. 황희는 처가의 재산이나 소송에 휘말린 노비들을 교묘하게 자신의 소유로 돌려 당대 그 어떤 고위 관료보다 많은 노비를 거느린 대지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세는 오두막은 황희의 뛰어난 정치적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극도의 검소함을 보였지만 그의 아들들과 가문은 도성 내외의 비옥한 토지를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대중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삶의 괴리, 그것이 황희의 가면이었습니다. 황희는 자신의 권력을 가문의 대물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관직에 진출할 때 황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기록이 실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위의 죄를 덮으려던 사건은 그가 가진 가문 중심주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사원부의 관리들은 황희의 이중성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나라의 법도를 세운다는 재상이 정작 제 가문이 배를 채우는 데는 법도를 잊었는가? 하지만 황희는 그때마다 청렴한 가난을 연기하며 비난의 화살을 피해갔습니다. 세종 또한 황희의 이런 면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침묵했습니다. 황희가 가문을 위해 불을 쌓는 대신 국가를 위해 자신의 천재성을 바치고 있다는 거래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황희의 가면은 세종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실록 세종마흔권에는 황희가 뇌물을 받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박용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백리 황희의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얼룩입니다. 황희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재물의 맛을 아는 지극히 세속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는 엄격한 법과 도덕을 강조하면서도 자기 가족의 비리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도 큰 조롱거리였습니다. 황희의 법은 남에게만 적용되고 황희의 정은 가문에게만 흐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황희의 이미지 메이킹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가난한 선비들을 집으로 불러 소박한 밥상을 대접하며 자신의 검소함을 홍보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민간으로 퍼져나가 그를 살아있는 성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황희가 남긴 막대한 토지 문서를 보며 경악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유산은 그가 평생 보여준 검소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황희는 자신의 불을 검소함이라는 두꺼운 칠로 덮어 숨겼던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황희 사후에도 조선의 명문가로 군림했습니다. 그 탄탄한 기반은 황희가 정승으로 있던 18년 동안 치밀하게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세운 재상이 동시에 가문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탐욕을 가진 지도자가 국가의 공적 이익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황희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청백리라는 신화는 후대에 의해 더욱 미화되었습니다. 유교적 이상향을 강조하고 싶었던 후세의 사대부들이 황희의 오점은 지우고 그의 낡은 관복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여전히 그에 가면 뒤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세종 31년 영의정 황희의 나이 87.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를 겨우 넘기던 시대에 그는 이미 2번의 생을 산 것과 다름없는 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선의 1인자 영의정의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황희는 이제 눈이 흐릿해 서류를 읽을 수 없었고 귀는 멀어 왕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직서를 써 내려갑니다. 전하, 이제 이 늙은 신료를 제발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세종의 대답은 이번에도 단호한 불가였습니다. 왕은 황희의 지혜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록은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려 할 때마다 세종이 이를 만류하며 그대의 몸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다라고 말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예우인 동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가마에 태워 궁으로 불러들였고 걷지 못하는 그를 위해 어전 회의장에 의자를 내주면서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황희는 죽는 날까지 영의정의 관복을 벗지 못한 채 정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노역이라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권력의 맛을 못 잊어 물러나지 않는다는 수군거림이 조정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에게 그 자리는 권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오점을 씻기 위해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시기 황희는 집무실에서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면서도 국정의 맥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이 묻는 난제에 대해 그는 찰나의 순간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세종은 황희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황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리는 붓고 허리는 굽어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황희의 유능함을 국가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실록은 이 기묘한 군신관계를 지극한 신뢰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살아서는 나갈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했습니다. 황희는 세종이 만든 완벽한 조선이라는 설계도 안에서 가장 오래 작동해야만 했던 엔진이었습니다. 황희는 결국 관직에 몸담은 지 수십 년 만에 세종이 승하하기 직전에야 겨우 정승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영의정 18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그는 마침내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벗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황희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국가 시스템에 맞춰 살아온 육신은 일이 멈추자 비로소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언은 거창한 가훈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가여화하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묵직한 당부였습니다. 평생을 모순 속에서 살았던 정치가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1452년 2월 8일 조선의 거인 황희는 9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조정은 통곡에 빠졌습니다. 그를 비난했던 정적들조차 조선의 큰 기둥이 무너졌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90세 노인을 죽기 직전까지 부려먹은 세종은 잔인한 군주입니까? 아니면 그 노력을 다해 나라를 살린 황희가 위대한 재상입니까? 이 비정한 효율성이 조선의 전성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황희가 떠난 자리에는 화려한 재산보다 그가 만든 제도들이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비리 정승이라 비난했던 후배 관료들은 그가 만든 법도 위에서 조선의 다음 500년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황희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인 은폐범인가? 뇌물을 즐긴 정객인가?
아니면 나라를 구한 성인인가? 하지만 이 모든 모순된 수식어들이 모여 비로소 황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완성됩니다. 그는 완벽했기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오점을 씻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정진의 인간이었습니다. 사위의 죄를 덮으려던 나약함은 백성의 세금을 지키려는 강인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황희가 세상을 떠난 지 500년. 그가 살았던 집은 사라졌고 그가 입었던 누더기 관복은 가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공법 세금 제도는 조선의 경제를 지탱했고 그가 그은 사군 육진의 경계선은 오늘날 우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태양이 조선을 비출 때 황희는 그 아래에서 기꺼이 가장 짙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이상을 꿈꿀 때 그는 현실을 계산했고 왕이 자비를 베풀 때 그는 법도를 세웠습니다. 그 그림자가 없었다면 세종의 빛 또한 그토록 찬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록의 사관들은 끝내 그의 단점 하나를 더 적어 넣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꼼꼼한 비판 기록은 황희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백옥보다 수많은 상처를 이겨내고 단단해진 바위가 더 든든한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황희를 2번 죽이는 비판을 멈추고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도망치지 않고 90평생을 일로써 갚아나간 그 지독한 책임감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재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파란만장했던 90년의 세월. 영광과 오욕이 뒤섞인 그 길 끝에서 황희는 마침내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다져놓은 조선의 기틀은 이후 수백 년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상은 살아서 정승직을 나가는 게 아니다. 세종의 이 말은 형벌이 아니라 황희라는 존재가 조선에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지키는 영원한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기록된 사실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고뇌와 헌신. 우리는 오늘 그 거인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황희 정승. 그는 조선이 낳은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었으나 동시에 조선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놓인 수많은 논란은 이제 역사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그가 남긴 단단한 법도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조선실록 X 황희편.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가? 500년 전의 노정승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